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오늘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상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레바논 남부 폭격으로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한 이스라엘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도 공습을 가했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 이른바 저항의 축을 차례로 공격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건데, 만약 이란이 본격 참전을 하게 된다면 이 중동 정세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수 있어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거대한 화염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폭발음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시커먼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9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사살한 데 이어 또 다른 친이란 세력인 저항의 축으로 공격을 확대한 겁니다. והמשמעות היא ברורה. מי שמנסה לתקוף אותנו או לפגוע באזרחי ישראל ישלם מחיר כבד מאוד. 레바논 국경에는 이스라엘군 병력과 탱크가 집결해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지상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도 미사일과 로켓포를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 총력 지원을 선언하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도 요청했습니다. 이란 안팎에서 대이스라엘 보복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 온건파가 자제를 이어갈지가 중동 내 전면전 확대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대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후티 반군 공습에 앞서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라스 나스라를 제거했습니다. 두께 2m의 콘크리트도 뚫을 수 있는 괴물폭탄 벙커 버스트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하 18m에 위치한 헤즈볼라 지휘본부를 겨냥해 벙커 버스터 등 폭탄 100여 개를 2초 간격으로 투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탄을 탑재한 F-15I 전투기 8대가 순서대로 이륙합니다.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 제거에 동원된 전투기 동영상을 이스라엘군이 공개했습니다. היא יצאה בזמן הנכון בצורה מאוד חדה, ואנחנו עכשיו עוברים להכין בצורה מאוד חדה גם את הדברים הבאים. 이 전투기엔 미국산 벙커버스터를 비롯해 다량의 폭탄이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게 900여 킬로그램의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는 목표물에 도달한 뒤에도 내부로 파고들어 폭발하는 방식으로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어 지하 벙커 등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쓰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하 18m에 위치한 헤즈볼라 본부를 폭격하기 위해 80톤가량의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Israeli military frequently using those 2,000-pound bombs to strike deep underground beneath residential buildings. 아미차이 레빈 이스라엘 공군 사령관은 헤즈볼라 본부 일대에 폭탄 100여 개가 사용됐으며 전투기가 2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투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전엔 공군 69 비행대대가 투입됐는데 2007년 시리아 핵시설 폭격 작전을 수행한 정예 부대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을 제거한 데 이어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중동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국제부 황정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이어서 예멘 후티 반군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죽지세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부터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하니에를 원격 폭발물로 암살하는 등 사실상 하마스가 와해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요. 최근에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공습을 가해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비롯해 지도부 20명을 제거했습니다. 이 2달 만에 사실상 헤즈볼라 최고 지도부를 괴멸시킨 건데, 여기에 이어서 예멘 후티 반군에까지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소위 저항의 축으로 꼽히는 무장 단체들입니다. 네. 저항의 축은 지난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면전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에 공격을 해왔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저항의 축을 상대로 강력한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레바논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이스라엘군은 현재 레바논 국경지대에 군병력과 탱크들을 네.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מי שיכה בנו, אנחנו נכה בו. אין מקום באיראן או במזרח התיכון שהזרוע הארוכה של ישראל לא תגיע אליו. 네, 이스라엘은 18년 전에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을 납치하자 구출 작전을 한다며 레바논과 지상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도 한 달 가까이 교전을 했는데 작전에 실패해서 국내외 비난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열흘 사이에 레바논 남부 등지에 맹렬한 포격을 가해서 헤즈볼라 로켓과 미사일 발사대, 무기 창고, 보급 시설 등을 대거 파괴했는데요. 지상전 투입을 위해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지상군 투입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번 공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저항의 축, 반이스라엘, 반미 전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의 공습, 그러니까 이들의 대응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네, 저항의 축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예. 이 무장단체 후티는 나스랄라의 후계자들이 성스러운 전쟁을 이어갈 거라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1980년대 중동의 반미 반이스라엘 세력을 결집해 저항의 축을 결성해온 이란도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이란 최정예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의 레바논 파병 논의도 이뤄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대응 수위를 좀 조절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네. 이란이 대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이 저항의 축에 대한 이란의 지도력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군 파병이 실현되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면전 초읽기에 들어가고 이 경우에 중동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뒤에는 항상 미국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미국 정부도 최근에 미군 추가 배치를 준비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There's a contingency of additional forces in the region right now to help us with any possible contingencies that might come up.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말에 레임덕에 빠지면서 중동의 충돌 상황에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이든은 동맹국으로 이스라엘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스랄라 제거 작전 계획 등을 미국에 사전 공유하지 않는 등 이 제각각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 지구 전쟁 지난해 10월에 발발을 했습니다. 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폭주 기관차처럼 적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황정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이 쌍특검법 등에 대해서 제2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도 이번 주 내에 이들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인데 여야 간 다시 특검법을 놓고 강대강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19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인데 국무회의 의결 당일인 오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바로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김건희 특검법 등이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국정감사 시작 전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특검법 거부는 통제불가 무소불위 비선출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향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무기명 투표로 이를 재의결할 수 있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TV조선 최완국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11월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제한이 됩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누명이라고 표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김 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2시 15분에 열리는 결심에서 이 대표를 신문하고 검찰 구형과 이 대표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결심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2번째입니다. 통상 결심 이후 한 달 안에 선고가 이뤄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도 11월 15일에 예정돼 11월에는 이 대표에 대한 2개 혐의의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대법원까지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서 이제 2번째 사법 리스크 고비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요. 앞서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 이게 범죄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저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또다시 아마 이제 중형을 구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먼저 법률가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이 위증교사 사건은 본범이 있죠. 위증한 분이 이제 위증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 같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형량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양형 기준상 이게 5년 이하의 법정형은 돼 있는데 저희가 보통 5년 이하의 법정형에다가 법률상 감경 가중 요소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고할 형량을 정하는 절차로 진행되거든요. 또 5년 이하의 형량에서 보통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이제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3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재판은 2018년도 도지사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에 또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공직선거 재판에 영향을 미친 거라서 임기를 늘린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년 6월 이상의 아마 구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재판부가 검찰이 그 정도 형량은 구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어제 한 방송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공소장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또 진실은 법원에서 잘 밝혀질 거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런 건 어떤 의미라고 뭐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그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검찰의 오늘 구형은 의미가 없다. 검찰 자체가 공소장을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뭔가 공정하게 공소장을 쓰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 재판부의 선고,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구형이 뭐 2년 6개월 이상이든 3년이 나오든 그거는 이제 검찰이 감정적이고 정치적으로 부형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건 공소장에 결국 위증교사라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김모 씨에게 뭔가 압박감을 주고 네네. 뭔가 허위 사실을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소장에는 중요한 것들이 빠졌죠.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예. 그다음에 김윤석 씨가 결국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변론 요지서를 참 잘 썼네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네. 아니 압박을 느끼는 사람이 변론 요지서에 대해 칭찬을 합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쏙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부에 소명을 예. 하면 결국엔 검찰의 구형과 다르게 예. 결국엔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판단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윤기찬 변호사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그 유창호 전담 판사였죠. 네네. 입증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명이 됐다라고 소명이 보는 됐다. 거는 어차피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은 재판을 구하는 행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한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 부분 한번 가려봐라라는 것이지 이게 유죄다라고 보는 것들은 좀 과한 해석이죠. 근데 저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 있는 그대로 해달라고 해도 위증죄가 될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자꾸 돕잖아. 그리고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배경까지 설명해 가면서 어떤 그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 진실이 이거다. 이 진실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해도 위증이 되는 거예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본범인 김진석 씨가 나는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다는 거는 나는 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자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 현재 이 사법부의 시스템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청탁을 받은 사람 무혐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위증을 했다는 사람이 있어도 위증을 교사가 했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요. 일단 재판부의 선고가 중요하다 그래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얘기니까 좀 더 구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은요, 모레 일입니다. 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의 최근 10년간 본인과 가족의 출입국 기록, 판사 시절의 담당 사건, 부인입니다. 담당 사건 목록 전체, 또 휴가 어떻게 갔는지, 연차 어떻게 썼는지 이 자료를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관계 없는 것 이거 대달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탄핵 발의를 하고 그 탄핵 발의가 안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해당 안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그럼 안건과 상관이 있는 거여야 되는 거고. 네네. 예를 들면 그 안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이거고 뭐 대변 사건 그것도 있어요. 여기에 관련 없는 것들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굳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검사가 뭐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대응하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방위적인 별건을 통한 망신 주기 뭐 이런 취지의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자료가 제출될지 모르겠지만 부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 중에 있잖아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사건과 관련돼서 청문회를 국회에서 한다? 글쎄요. 재판을 미리 한다는 거죠.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방위적인 조사는 탈탈 털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맹탕 국회가 또 될 것 같은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맹탕 국회까지 모르겠고요. 맹탕 청문회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검사가 탄핵이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가 잘못이 있다면 탄핵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전에 청문회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검사 탄핵이 온당하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시점상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 변호사님도 이걸 굳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어떤 탄핵 청문회를 연다는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는 어떤 수사에 있어서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검사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탄핵 청문회를 여는 것들이 시점상으로 맞지 않는가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이게 얼마나 부적절하냐면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수사할 당시에 회유 압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렇게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판할 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회유 압박에 해당한다면 형수법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게 돼요. 근데 이 진술들을 대부분 또 증거로 인정을 했거든요, 법원이. 그렇다면 일단 법원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불러가지고 34명씩이나 부른다는 거예요. 네네. 거기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대질시키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앞서서 국회에서 이걸 하겠다? 그럼 공소장 일본주의에도 바라는 거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그래서 소 대변인 말씀처럼 이거는 정말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이미 그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정말 부적절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너무 부적절하다고 보기로는 아니고요. 제가 부적절하다는 게 아예 이분들이 뭐 대단히 검사로서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수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치 검사의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탄핵이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상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점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까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사실 민주당에서 적절치 않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그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검찰 자체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과 상식을 내버리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권력의 수하로서 야당 대표와 정치권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 권한을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게 남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탄핵을 통해서 당신들 그런 식으로 검사의 직위, 기소권을 정치를 위해서 당신들 이득을 위해서 쓰면 안 돼. 라는 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는 같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필요성은 인정은 하나 시점의 문제가 지금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좀 조언을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같은 민주당 입장에서 왜 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시점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달 16일에 치러지는 이 재보궐선거에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습입니다. 유세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정의 현재와 미래에 만족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의 힘이 될 겁니다. 우리는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할 겁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챙기고 뛸 겁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아닌 야당을 찍어줘야 정부 여당이 정신을 차립니다. 작은 선거이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도 금정 구민들도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겠죠. 자, 작은 선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이 4월 총선 이후에 이제 또다시 맞붙게 된 이런 양상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기도 한데 여당 강세 지역이라고 분류는 됩니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여기 정도는 꼭 사수해야 어느 정도 본전이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당내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다만 이 사수를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한동훈 지도 체제에 돌리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선거 전략상도 적절치 않아요. 왜요? 지금 그렇게 되면 한동훈 체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선거에 부정적인 투표장으로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지도 체제의 책임만 권한하에서 치르는 선거는 맞지만 책임을 온전히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분위기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단결해서 선거를 치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섣불리 선거 이후에 어떤 체제에 대한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강화군수 같은 경우에는 안상수 의원이 출마를 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지역 정서적으로 보면 그것이 큰 변수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금정구청장의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셔서 선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 그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이슈 제기는 전 적절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돼서는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 신청과 지정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이 돼요. 왜냐하면 본점 소재지는 서울시로 한다는
한국산업은행법이 이미 이제 발의가 돼 있는데 예. 이걸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선 구조가 명확한 이슈 제기를 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의 단일화 부분이 하나 있죠. 그렇겠네요. 그 안상수 후보가 그 경선에 나오지 않고 그냥 무소속으로 한 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안상수 후보는 그 입장이 있겠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1심 선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 받고 1심 기소된 상태에서 후보자의 자격 문제에 대한 당헌당규 해석상의 서로 간의 차이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안상수 후보가 본인 불공정한 경선 절차를 당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아, 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요, 호남 공략에 나선 이 조국 혁신당에 맞서서 텃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최대의 과제일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 호남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지금 이번에 재보궐을 보면은 전남은 영광과 곡성이죠.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텃밭이기도 하고 여기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예. 조국 혁신당이 아예 그냥 영광에 상주를 하면서 영광은 우리가 차지하겠다라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 이게 조금은 호남에서 예상치 않던 그런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힘겨루기가 돼버렸다. 그러니까요. 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큰 부담이 됐고 네. 예를 들어서 부산금정이나 강화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기면 좋은 것이고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네. 다만 영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나름대로 쭉 이렇게 연희까지 와가는 이 과정, 그다음에 향후의 대선에서의 호남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 별 어떤 작은 선거라고 보기에는 의미하는 바가 좀 크죠. 그래서 영광 부분은 지금 이 당 지도부에서도 총력전으로 네네. 계속해서 많은 의원들이 내려가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에 만에 하나 네네. 영광에 자리를 내준다고 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영광을 기점으로 한 조국 혁신당의 어떤 약진이 우리 민주당에는 굉장히 조금 좀 안에서 같은 진보지만 그렇죠. 좀 안 좋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끊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당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예. 영광이 녹록지는 않다. 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일단은 좀 선거를 끝까지 좀 지켜보고 예. 민주당의 어떤 대응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요. 강득구에 직접 주선을 해서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행사가 개최가 돼서 지금 논란입니다. 여야 입장을 한번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국회 안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대관을 해주고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겠다. 이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전체 민주당의 활동인 것처럼 또 민주당 입장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당에서는 일단 강득구 의원의 국회 내에서 반헌법적 행사 개최 판을 깔아줬다. 그래서 이제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이 시민단체 행사가 국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를 좀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시민단체가 이제 촛불행동이라는 단체잖아요. 예. 이 시민단체가 2022년도 그러니까 윤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이후에 8월부터 계속 이 탄핵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회라는 것은 헌정기관 중에 하나인데 헌법기관 중에 하나인데 예. 헌정 절차를 중단되는 탄핵 절차를 논의하는 촛불행동을 국회 내에 대관을 해줬다. 그리고 본인이 모르고 대관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본인이 뭐 준비위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강득구 의원이 예. 탄핵을 반드시 일어나겠다는 이런 또 취지의 주장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글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예. 탄핵은 굉장히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고 헌정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걸로 탄핵을 이뤄내는 이런 그 대상이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회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강득구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아하. 그러면 민주당 자체 내에서 탄핵을 빌드업하고 있다라는 국내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죠. 예,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뭐 힘이 실리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여야를 막론하고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개별 헌법기관입니다. 그건 맞죠. 물론 이제 당론을 예. 통해서 움직이긴 하나 예. 뭐 강득구 의원이 개인적으로 토론회장을 빌려주는 거를 당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네네.
그거를 뭐 빌려주지 마라. 하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허락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윤덕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과는 입장이 다르다.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강덕구 의원께서 개별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괜한 오해가 없도록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각 개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전에 보면은 국민의힘도 5.18 관련해서 5.18 폄훼하는 단체에 국회에 대관을 해주고 그런 토론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과 각 개인 의원 간의 의견 차이일 뿐 이거를 당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그러니까 의원의 개별 행동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왜 당의 사무총장이 얼굴인데 공식적으로 발언했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부적절한 대관 행위에 대해서 또 발언에 대해서 징계를 했어요. 그 당시 김슬래 최고위원도 징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저게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하면 그 부적절한 거에 대한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건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사실 뭐 방조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근데 대관을 해서 징계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부적절한 발언해서 징계를 하신 거고. 부적절한 발언이란 또 강덕구 의원이 저기에 가서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뤄내겠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덕구 의원이 저 행사에 나서서 주선만 한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탄핵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한 대로 강덕구 의원이 그런 집회를 자주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당시 저 시민단체가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한 것이고 뭐 탄핵의 탄핵의 발언이 징계에 준할 만큼의 발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인이 탄핵 그 준비위원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요. 저 탄핵에 대해서 많이 동조하고 있어요. 사실. 그럼 본인이 사과하지 않는 한 저 부분은 당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적 시각과는 크게 동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탄핵 민주당의 당론이에요? 그게 아니라 제 그거는 개인적 아니라는 판단. 얘기가 꼭 개별적인 행동이라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개별 행동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것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민단체 등이 뭐 탄핵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헌법기관이라고 자칭 말씀하시는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뭐 소위 좀 속된 말로 좀 판을 깔아주고 거기서 본인도 동조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당에서 제지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저도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좀 점잖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국민의 지지도를 거의 뭐 80% 이상 그러니까 20% 지지도밖에 국정 지도가 안 되는 대통령에 대해서 거기까지 가지 마시죠. 아니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탄핵이란 말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 국민들 눈높이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징계 사유는 조금 과도하다. 아니 지지율이 낮은 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아니 뭐 거의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지율이 낮으면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직무를 그만하라는 소리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청자분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서 이제 여당에서는 강 의원이 사과 않고 버티는 배경에 이 대표의 의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11월 이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게 지금 시선을 좀 분산시키고 굳이 탄핵 이슈화를 막지 않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그 방탄용으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은 저는 뭐 하위 목적인 것 같고 하위 실제는 목적이고. 조기 대선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을 갖다가 뭐 일부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고 시민단체가 얘기했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절하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전반적인 부분 개혁령을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민주당은 실제 탄핵을 하고 싶어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이유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기 전까지 뭔가 대선 국면으로 끌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로윈 참사와 관련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참사 발생 2년 만에 1심 재판 결론이 내려지는 건데 검찰은 이 당시 행정과 치안 핵심 당사자였던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2022년 10월 159명의 사망자를 낸 헬로윈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참사 발생 약 2년 만에 이태원을 관할해 둔 지자체장과 치안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를 고려한 기동대 배치 등 조치를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담하고 평생 그런 어떤 죄인의 심증을 사겠다는.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시 재난안전 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자, 앞에 유족 계신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헬로윈 참사 유족은 서부지법에서 집회를 열고 책임자 엄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6일 순천의 한 길거리에서 18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는데 2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당시 소주를 4병 정도 마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결심 공판 오늘 열립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호중 씨 모습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인정하신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자서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검찰 소속 취합 두고 따로 하실 말씀입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내용들은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요. 네. 이제 김호중 씨 사건 1심 재판에서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고 선고를 판단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김호중 씨가 이제 사고를 낸 다음에 5월 24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6월 18일에 기소가 됐고요. 네네. 그다음 7월에 한 번, 8월에 두 번째 해가지고 공판을 2번 받고 오늘 3번째 공판인데요. 오늘 이제 결심 공판인데 네. 처음에는 김호중 씨가 뭐 도망가고 뭐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공판 기일에 특히 이제 2번째 공판부터는 모든 혐의를 다 인정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피해자 그 택시 기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기사님하고도 합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노력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런데 혐의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미조치 거기에다가 범인 높이 교사까지 있기 때문에 죄질은 사실 불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읍소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 씨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의 구형량을 내릴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게 기소된 범죄 사실을 보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이 있고 또 사고 위조치, 범인 도피 교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각각 2년에서 5년, 2년에서 6년의 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중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위험운전치상의 같은 경우에는 증거 인패 시도가 있거나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으면 가중이 됩니다. 피해자하고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죄질이 좋지 않고 증거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가중 요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범죄가 지금 경합되고 있기 때문에 2년에서 5년의 한 가운데쯤 정도 구형이 이렇을까 한 3년 정도 구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이후에 달아나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인데 이걸 적용하게 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더 가중될 수가 있겠죠. 이제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이 대처를 물을 때 이 포털 사이트에 이런 데 보면 일단 현장을 도주한 후에 추가로 술을 마시라는 일부 이게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일명 술탁이라고 해가지고 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횡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법적 미비다, 이분이 법적 흠결을 치워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에 이 개정안이 상정이 돼 있고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지금 김호중 씨 사례처럼 다른 범죄와 이렇게 경합되면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재판에서는요, 김호중 씨가 신청한 이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줄 거가요? 어떨까요? 그거는 가능성은 있죠. 그래요? 김호중 씨가 제가 찾아보니까 네. 2차 공판이 8월 19일이었는데 예. 8월 21일에 보석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좀 더 있어서 오늘 결심 공판과 같이 보석에 대한 신문도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예. 중요한 거는 보석 일반 실무적으로 보석할 때 중요한 거는 피해자와의 합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 케이스에 있어서 보석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을 하면 예. 이제 정식 형을 선고할 때도 언제 선고할지는 뭐 다음 달 정도에 선고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러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경험상. 그런데 만약에 보석을 기각한다. 그러면은 그냥 집행유예 없는 그냥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이 보석 결정 자체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석 예. 허가 여부뿐만 아니라 검찰의 구형량까지도 오늘 뭐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뺑소니 사고를 낸 고급 외제차 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해당 운전자의 직업과 거주지 이거를 둘러싼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못 찾는 이유가 뭔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뭐 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의문이 되는 게 이제 행정센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주민등록법에 보면 이 대한민국 외에서 거주를 하려는 자, 특히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예. 관할 행정센터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주민센터나 시군구 읍면사무소에 그 주소지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조항 때문에 행정센터의 주소지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네. 이것은 뭐 다른 범죄와의 직접 연관성보다는 이 거주지 요건에 따른 주민등록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해 운전자가 범죄 조직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좀 두고도 네.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의심이 되죠. 왜냐하면 예. 첫 번째로 핸드폰 자체가 대포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네네. 주민등록지도 좀 그 일반적이지 않고 그렇죠. 예. 그다음 세 번째 이 사람의 활동 근거가 태국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마세라티라고 하는 그 차의 차주가 저 운전자가 아니었고 서울에 있는 어떤 법인이었는데 그 법인의 정체도 애매모호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뭐 벤츠 타고 뭐 대전까지 가고 그 다음에 해외로 출국하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범죄가 혹시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 남성이 운전했던 고급 외제 차량 서울 소재의 한 법인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지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 도피하는 과정에서 매우 조직적인 어떤 그러니까요. 조력이 이루어지는 네. 거, 그 과정에서 이 차량의 소속이 서울에 있는 법인인 것도 이상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수사를 통해서 범인 도피, 이 소유 차량과의 그 회사와의 관계, 그 도피를 조력한 자들이 이 범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됐던 이 가수 유승준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가 됐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라고 네. 그러는데 비자 발급 거부입니다. 세 번째. 이 이유가 뭔지 왜 또 신청했느냐 이거 다 모두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마음대로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7조에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유효한 여건이 있어야 되고 예.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이 필요하다. 이때 사증이 이른바 비자인데 그렇죠.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호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거나 예. 4호에는 경제질서,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네.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외교부나 법무부 이야기를 보면
유승준 씨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법무부에서는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자를 발급할지 여부는요, 그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롭게 그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재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유 씨 측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 법치 훼손이다라고 비판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도 억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은 좀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죠. 근데 우리의 법 체계에 있어서는 뭐 그게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해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때문에 지금 이걸 인용해서 유승준 씨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이 몇 차례 개정됐는데 유승준법이라고 하는데요. 최초에는 38세가 넘어가면 이 국적 이탈을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한 경우에도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41세로 또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본인의 나이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 체류 자격을 인정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이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 때문에 이 법에 또 2호에 이런 부분을 보충해 놨는데 공공복리나 외교관계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국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주장하는 이런 부분은 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승준 씨 본인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한 법적 근거는 충분히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요, 유 씨가 이제 관광 비자가 아닌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유승준 씨가 한국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유승준 씨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스티브 유예요. 스티브 유고 그다음에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들어올 때 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자는 A부터 그 F까지 쭉 있는데 예컨대 그 C로 시작하는 비자는 비영리 단기 비자예요. 아마 그냥 뭐 그다음에 이런 거 하면은 유승준 씨한테 비자 발급할 겁니다. 그다음 제주도 같은 데는 뭐 비자 없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유승준 씨가 고집한 건 뭐냐면은 F 비자인데 F 비자는 거주 비자거든요. 그 중에서도 F4 비자예요. F4 비자는 재외 동포 비자인데 이 F4 비자를 가지면은 한국에서 마치 한국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편한 그런 비자이기 때문에 계속 F4 비자만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옛날처럼 돈 벌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혹시나 이번에는 될까 싶은 마음에 아파트 청약 넣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위장 전입으로 부연 가족을 부풀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들어가야 할 사람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청약 경쟁률 527대 1을 기록한 강남의 한 아파트. 청약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 20억 원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청약 만점 통장이 3개나 나왔습니다. 만점 통장은 가족 구성원이 6명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인기는 뭐 엄청났죠. 주변에 많이 넣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늘이 별따기예요. 하지만 위장 전입 논란이 불거졌고 정부가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에 착수하자 계약 포기가 쏟아졌습니다. 50가구인가 이렇게 나와서 예비 당첨자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때. 지난 5년간 청약 당첨자 가운데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는 3,500여 명. 이 중 일부는 혼자 사는 고령의 부모의 주소만을 옮겨 청약 가점을 높였을 거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정부가 적발한 부정청약 건수는 1,100건을 넘겼는데 이 가운데 위장 전입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청약 가점 84점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는 35점으로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보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청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입니다. 당첨되기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청약이 진짜 사용이 가능한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해제할까 고민 중이긴 합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위장 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전남 장흥에 있는 한 논밭이 벼멸구로 인해 초토화된 모습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데요. 최근 남부지방에서 확산되고 있는 벼멸구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마치 폭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벼 줄기에 구멍을 뚫고 즙을 빨아먹는 벼멸구 때문에 말라 죽은 겁니다. 황금색으로 물들어야 할 논밭이 황폐화돼 버렸는데요. 벼멸구 피해는 현재 경상도와 전라도를 비롯해서 충청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벼멸구 어떻게 이렇게 확산이 된 건가요? 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9월까지 이어진 폭염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통상 벼멸구는 7월쯤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유입되는데요. 알을 낳고 번식하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벼멸구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수확철인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늦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과 광주가 28도, 창원은 29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국군의 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강원과 남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쪽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춘천은 26도, 포항은 25도에 머물며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현재 태풍 끄라토는 타이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후 개천절인 목요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태풍의 경로와 강도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